같은 옵티머스 관계자가 스캔으로 위조한 허위 계약서를 증권사 등에 제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과 증권사 등이 허위 문건에 속으면서 거액의 투자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통해 공개된 남동발전과 옵티머스 간 해외 사업 추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옵티머스와의 회동 후 5천억 원짜리 태국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틀 만에 일부 식당은 점심시간 테이블마다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되면서 보건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신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르신을 위해 할당된 백신을 청소년에 우선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은 선택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미 국무부는 자랑스러운 동맹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로펌이 사건 수임을 위해 벌이는 광고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를 자신하며 가해자를 유인하는데 2차 가해로 지적됩니다. 중국이 BTS 불매운동에 나서자 국제사회에서 시도 때도 없는 중국의 생태집을 겨냥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들로 뉴스나인 문을 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 실제로는 대부분 부실 기업에 투자해서 5천억 이상을 날린 초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고 이게 금융당국의 부실 감사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죠. 그런데 옵티머스가 증권사에 기획안을 설명하면서 낸 서류들이 위조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컴퓨터로 스캔한 뒤 그림판과 가짜 도장으로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 사기를 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이 과정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옵티머스 펀드를 4,300억 원이나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속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권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서류 위조는 NH투자증권의 실사 당일 1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지난 6월 NH증권 실사 직전에 하나은행이 매출 채권을 직접 양수했다는 계약서 날인만 있고 영문자 하나를 본뜬 천공이 없어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서를 스캔한 뒤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하나은행 천공을 오려 붙여 넣은 뒤 다시 출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도장 이미지를 서류에 붙여 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윤 변호사는 NH증권 실사팀이 전화 한두 통이면 알 수 있을 서류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에는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장들과 천공기 등이 쌓여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NH증권 측은 옵티머스가 자신들의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실사 열흘쯤 뒤에 부실을 확인하고 바로 옵티머스 측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은 또 있었습니다. 검찰은 올해 6월 옵티머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직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왜 압수수색 직전에 목돈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는지 또 이 돈 중에 로비에 들어간 돈은 없는지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2주 전인 6월 초 김재현 대표는 옵티머스가 인수한 유람선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빼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남편인 윤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재현 대표가 유람선 회사에서 26억 5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일부 돈은 사채업자에게 주고 김 대표 자신이 집 5억 원을 챙겨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에서 500억 원 상당의 돈이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이 최대 주주로 있는 셉틸리온이라는 회사에 입금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직전에 뭉칫 돈이 옵티머스 대표나 관계사로 집중적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김재현 대표가 회사 돈을 펑펑 썼다는 진술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직원 송모 씨는 3천만 원이던 자신의 연봉을 김 대표가 3년 만에 1억 원으로 올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윤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자 윤 변호사의 월급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3배 올려줬습니다. 또 정치 브로커 신모 씨 등에게는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4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렌탈비 등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1조 원대 범죄 수익의 행방을 쫓으며 경영진이 쓴 자금 중 일부가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허위라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남동발전 관계자를 만나서 해외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국감 답변 자료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내부 문건입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란 제목의 이 문건에 이현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이 허위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실제로 있었던 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발전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보낸 답변 자료에서 2월 28일 NH증권, 3월 13일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내용은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관련 업무 협의입니다. 남동발전 측은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해외 사업 관계자 2명이 김재현 대표와 만나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발전 사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남동발전은 내부 사업 선정 회의에서 이 사업의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요. 심의라는 게 최종 투자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일 뿐입니다. 문제의 옵티머스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관여돼 있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그런데 윤석헌 금감원장도 오늘 국감에서 옵티머스 문건이 조작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구체적인 근거는 되지 않았는데 이 문건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돈을 모으고 부실 채권에 투자하고 또 이걸 빼돌리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측과 금감원 등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금감원이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상황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최대 주주였던 양호 전 회장이 김재현 대표와 자신의 비서 그리고 금감원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통화에서 양 전 회장은 다음 주에 금감원에 가는데 VIP 대접을 해준다며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언급합니다.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야당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특혜를 준 정황이라고 지적했지만 자본이 많았던 시절이고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될 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설처럼 옵티머스가 살아납니다. 불사조처럼. 윤석헌 금감원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윤 원장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느낌이라며 허위 문서라고 했던 어제 추미애 장관과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실성이 좀 낮다. 증인으로 출석한 옵티머스 피해자는 증권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어떤 회사인지 평판이 어떤지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야당은 이현재 전 부총리와 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전관계 유착 의혹을 따져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번에는 라임 사건 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임의 전주로 통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라임이 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걱정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회장이 금감원과 민정실이 다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핵심 라인에 로비를 해놨으니 걱정 말라는 의미로 들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소환했던 검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정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기만은 김봉현 전 회장의 개명전 이름입니다.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막기 한다고 소문났다는 말에 김 전 회장은 형이 일 처리할 때 돈을 아끼는 사람이 있느냐며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형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청와대와 금감원 등의 전방위 로비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했습니다.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양복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지난 2015년 기 의원과 필리핀에 다녀온 같은 당 이모 의원과 김 전 회장을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사자들을 만나 들어보니까 염려할 만한 사안이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수가 모자라는 야당이 무력하다 보니 여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들이 진실을 덮는 무기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한 야당에 대해 고질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김 원내대표는 염려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임, 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가 합쳐진 탐욕의 삼각동맹이라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찰이 확보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위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문건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국무위원들이 이 문서가 허위로 의심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한송원 기자와 함께 그런 주장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옵티머스 문건이 이제 계속 허위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누가 만든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 문건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문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 보면 작성일은 2020년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이 6월이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한 달 전쯤 작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을 진술한 윤모 변호사를 통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후 대책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현 금감원장이 이 문건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주장들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건이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예. 말했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얼핏 봤다며 좀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수사를 해보면 드러날 텐데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문건 내용 중에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보면 이현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지난 3월 13일 김 대표와 남동발전 해외 사업 관련 관계자 2명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회동 이후 약 보름 만에 내부 사업 선정 회의에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문건에는 최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지사와 면담,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이 나오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이재명 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하지만 다만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안팎에서는 옵티머스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살을 붙여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이 살을 붙인 것인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추적하다 보면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 문건에 거론된 인사들의 실명,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6쪽짜리 문건에는 일단 정재계 인사들의 실명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이현재 전 부총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 인사나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인사 등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건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건 말고도 다른 문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다른 버전의 문건이 있다는 게 사건의 핵심 인사 중 하나인 옵티머스 윤모 변호사의 검찰 진술입니다. 검찰 진술이요? 네. 예. 저희 취재진도 윤모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거기에는 일부 고위 관료나 재계 인사들의 실명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내용을 봤는데 실명이 등장하는 사람이 9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명을 일일이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문건에는 현직 차관부터 기재부 고위 관료, 금융그룹 회장, 그리고 공기업 사장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재계 회장이나 전직 지상파 방송국 고위 인사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이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건의 실명이, 그러니까 문건이 아니라 이건 검찰 진술인데 진술에서 이런 실명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검찰이 당연히 가려봐야 했었는데 이 진술이 나온 게 벌써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어떤 수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게 3개월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기자가 잘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송원 기자였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추석 연휴 때 있었던 가족 모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젯밤 늦게 이곳에서 확진된 원생 2명의 가족 3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전의 한 가족 모임에서 원생 1명이 감염된 지 4흘 만에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원생 대부분이 24개월 미만이라 마스크를 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20개월짜리들이 있어서 애들이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죠. 대전 가족 간 전파는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위가 다니는 직장 동료 1명과 큰딸 부부가 지난 8일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도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당시 수련회에는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거다. 우선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추석 연휴 관련 감염은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경남 등 전국 7곳에서 29명이 확인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지인 모임과 병원, 항구 등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널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방역 긴장감은 느슨해진 듯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식당과 카페에선 명부 작성을 건너뛰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려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식당 안은 최소한의 거리두기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출입 명부를 찾아야 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출입 명부 자체를 없앤 곳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를 지금 안 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식당들은. 명부 작성을 꺼린다며 손님 핑계를 대는 업주도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 손님들이. 요즘에 1단계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전성분들이 더 많아요.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출입 인증 절차를 묻자 가져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PC방 출입구에 QR코드용 카메라나 수기 명부를 여전히 잘 관리하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뛰어앉기는커녕 마스크 없이 4명이 함께 앉은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삐 풀린 거 마냥 그런 것 같아서 다시 또 격상될까 좀 걱정되긴 해요. 1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칫 시민들의 방역 의식마저 느슨해진다면 2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부터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만 명분 백신이 회수돼서 수급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일선 병원에선 어르신용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부터 무료 접종이 재개되자 첫날부터 백신 품귀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빨리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이 또 혹시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라도 빨리 와서 기다리더라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서 상온 노출 우려로 48만 개가 회수된 데 이어 백색 입자가 발견되면서 61만 5천 개가 회수되는 등 총 100만여 명분의 독감 백신이 수거됐습니다. 식약처는 추가 생산되는 40만 명분으로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부족 물량에 대해선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9일날 갑자기 저녁 때 문자가 왔어요. 회수를 하겠다. 그걸 다시 보충해 줄 건지, 보충에 대한 언제까지 해줄 건지 어떤 계획을 하달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방역 당국은 어르신용 백신을 당겨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용을 13세에서 18세 애들한테 맞춰줘라. 그렇게 이제 지침이네요.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니. 수급 불안으로 백신 돌려막기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 황병준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저희가 서울 시내를 둘러보니 코를 내놓거나 턱에 걸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간을 거쳐서 한 달 뒤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시민의 코만 드러낸 코스크 시민도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벗어든 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코까지만 빼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괜히 그냥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찝찝하고 피해보는 기분이 많아서.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인 오늘 취재진이 지켜본 1시간 동안 방역당국이 정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긴 시민은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는 가능하지만 코와 입은 반드시 모두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계획은 물론 기준도 모르는 시민이 수두룩합니다. 혹시 그 내용도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전에도 뭐 하지 않았었나? 과태료 부과 대상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세무치님이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마스크 써주십사. 과태료 부과 시점은 앞으로 한 달 뒤인 11월 13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에 과태료 부과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과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 감염 차단에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8개월여 이어진 코로나 국면 속에서 완치된 이들이 22,863명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이 완치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병마 못지않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김모 씨. 끈질긴 바이러스를 벗어나자마자 김 씨가 마주한 건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나도 감염되면 어떡하냐 라는 식의 또 다른 이제 뭐랄까 책임? 걱정? 야 근데 만나는 거 다음으로 미루자.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고. 4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몸속에 남은 죽은 바이러스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경우 전염성이 없는 가짜 양성으로 판단해 격리 해제 조치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배제되어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치자를 위한 사회복귀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회사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 어떤 기관도 분명하게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음성 판정을 받은 걸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정부 지침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혼선이 생겨요. 결국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는 건 오롯이 자신만의 몫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확진자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다른 완치자들과 함께 완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는데 이 자기소개서 등의 기재가 금지된 부모 직업을 적었는데도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최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료 수출일을 했던 어머니, 정형외과 전문의인 삼촌, 2019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집 요강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금지한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적은 건데 이런 지원자는 82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45명만 원칙대로 탈락시켰고 서류 전형을 통과한 37명 중 8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또 입학사정관 2명이 지원자들을 교차 평가해야 함에도 1명이 1000명 이상을 2번씩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재발 방지하고 관련자들 징계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만 수집하는 중이고. 서울대 한 예체능학과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6명을 뽑아야 하는데도 지원자 17명 모두를 학업 능력 미달 등으로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6개 대학에서 학종 불공정 사례 1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08명은 중징계 등 조치했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 학생 선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폭력 피해를 당한 680명을 찾아내 지도자 등 가해자들을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개구리 주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로와 보행로에 걸쳐서 차를 주차하는 걸 말하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 개구리 주차를 한 트럭이 길 가던 모녀를 덮쳐서 70대 어머니가 숨지는 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기사가 1톤 트럭을 보행로에 걸쳐 세운 채 짐을 내립니다. 지나던 트럭이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한 트럭 옆쪽을 들이받습니다. 서 있던 트럭이 튕겨나가며 보행로를 걷던 여성 2명을 덮칩니다. 소리 나서 쿵 하더라고. 우리 사고 나는 거 나오니까 이런 거가지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남구의 한 마트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어머니는 숨졌고 50대 딸은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 평소 개구리 주차한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던 곳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 도로에서는 이렇게 보행로에 트럭을 올려놓고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 실은 차가 인도를 발을 펴다가 절반 물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에 있으면 차가 못 가잖아. 2차선인데.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과 인도를 반쯤 점령한 채 짐을 내린 트럭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북 의성에 쓰레기 산이 쌓여서 해외에서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로 재활용 폐기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3,000톤 가량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출길이 막히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과 농경지 사이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폐비닐과 플라스틱, 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천안시는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비용만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고물상을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8월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2달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주민들이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마을 입구에 트랙터를 세웠습니다. 마을 쪽으로 다 불면 그때는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 같은 거 이제 덜 끓고. 행정당국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수출길이 막히자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무단으로 내다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 최약성 수치료가 수출도 막히고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처리가 안 되면서. 실제 올 상반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배출량은 5,43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90톤보다 11.2% 늘었습니다. 천안시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50대 아들이 팔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지 이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집 주위로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만취한 57살 A씨가 이 집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A씨는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같이 죽자며 부엌에 있는 가스 공급선을 잘라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어머니 86살 B씨에게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함께 있던 남동생이 형의 행패를 말리던 도중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팔순 노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질하고 화장실에도 발이 못하고 공기 시끄들고 있고 하늘도 아파 많이.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던 A씨가 지난 7월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행정관들하고 같이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서 하니까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로펌이 사건 수임을 위해서 벌이는 광고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저지르고도 실형 면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가해자를 유인하는데 2차 가해로 지적됩니다. 결국 법무부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작년 19세 남성 A씨는 동창 여성이 만취해 의식을 잃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몰카까지 촬영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주방장 B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등 가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해당 로펌은 이 판결문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로펌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를 일반 성매매로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를 내세웠고 무죄, 무혐의 1000건이라며 실적을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 행위가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정보라든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그 판결문 곳곳에 산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무죄 사례, 기소유예 사례, 성공 사례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2차 가해입니다. 이 변호사들의 성인지 값은 너무 낮은 거죠. 법무부는 제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시도지사들이 오늘 청와대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뉴딜 전략회의에서 각자 구상을 공개했는데 대선 공약 발표회를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광역단체장들은 차별화된 구상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생에너지 구상을 내놨고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광역대중교통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남권의 강력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살짝 비틀기도 했습니다.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시도지사들에게 3분 이내로 발표하라, 복장은 정장에 노타이, 리허설을 한다, 수행 인력을 없애라 등의 지침을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시도지사 측 관계자는 협업을 말하면서 청와대에 모든 걸 맞추라는 건 아무래도 언짢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만큼 발표 시간은 제한이 필요했고 리허설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변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물은 보이지 않고 작은 밥그릇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그 속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재보궐선대위 대신 경선준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엔 유일호 전 부총리 내정을 철회하고 삼선 현역 김상훈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기조국이 마련한 구성안을 뒤집은 겁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준비위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고 개혁 의지가 안이해졌다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룰을 세팅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후보 할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준비위 부위원장인 김선동 사무총장과 준비위원인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의원 등은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됐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선동 사무총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부 간 불화설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를 잡음이라 하면 안 되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위원회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당내에선 위원회 소속 전원은 출마 포기각서에 서명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지상욱 원장은 오늘 준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야권에선 대선 전초 전격인 내년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지만 백가쟁명식 내부 다툼에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를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로 불러야 한다는 병무청장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민이길 포기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질문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작심한 듯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그 스티브 유라고 알죠? 네. 유승준 가수 아시죠? 예.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입국 금지 유지가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입국이 계속 금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소송에 이겼지만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또 선택해야 하냐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미 국무부가 70년 된 한미 동맹이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 대사의 발언을 에둘러 반박한 셈이죠. 국감장에서 이 대사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는데 여당 소속인 외통위원장도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원희 기자입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70년 된 한미 동맹이 해온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의미를 강조한 원칙론적 답변이었지만 워싱턴에서는 이 대사 발언을 에둘러 반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미 대사관은 한미 동맹이 두 나라 국익에 부합해왔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사의 국감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셨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났는데 안 읽어봤겠습니까? 대사님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러세요? 뭐 대단한 아니 좀 경우에 제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여당 소속 외통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만무도한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완치를 공식화한 겁니다.
밤사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로 유세를 떠났는데 트럼프도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힘차게 걷습니다. 유세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지지자들도 대부분 노마스크였습니다.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트럼프가 전용기로 이동할 즈음 백악관은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열흘 만에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선거운동 복귀를 알린 겁니다. CNN 방송은 반전을 희망하며 광란의 선거운동 공세에 착수했다고 비판했고 AP통신은 트럼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총평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플로리다를 계획 없이 방문한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uring a deadly pandemic that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214,000 Americans. Their priorities are not the American people's priorities. 이런 가운데 상원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나흘간의 청문회를 마치면 11월 3일 대선 전에 베럿 지명자를 인준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BTS의 한국전쟁 발언에 중국이 BTS 불매운동으로 응수한 데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중국의 생트집에 국제사회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매운동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중국의 지나친 불매운동에 맞췄습니다. BTS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BTS 한정판 휴대전화. 그런데 중국 삼성전자에서 이 모델을 검색하자 없는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갑자기 왜 사라졌을까?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이 수상 소감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죠. 팬클럽인 아미에서 탈퇴하겠다. BTS 관련 물건은 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악화된 중국 여론에 현대자동차 등도 BTS 관련 게시물을 중국 내에서 삭제했죠. 중국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수수방관합니다. 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얼토당토하는 중국인들의 분노에 서방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악의 없는 발언을 중국 누리꾼들이 공격했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도 다국적 기업 앞에 중국의 정치적 주례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집단 분노 이면에 서방의 이른바 소프트 파워 침투를 경계하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깔린 시각입니다. 전 세계에 폭넓은 팬을 확보한 BTS를 건드리면서 국제적인 역풍이 일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슬그머니 불매운동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국이 역사나 정치적 문제를 들며 트집을 잡은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가수 이효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오라는 별명을 쓰겠다고 농담을 하자 마오쩌둥을 모욕했다며 악플 공격을 했죠.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을 놓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프로농구팀 단장이 반중국 시위에 대한 홍콩의 지지 의사를 밝히자 1년간 중국 내 NBA 중계가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죠. Of the NBA are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and certainly freedom of expression by members of the NBA community. 이런 생트집 때문에 세계 넘버 2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중국이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BTS가 또 한 번 빌보드 싱글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비지 러브란 곡의 리믹스 버전인데 BTS는 미국 빌보드 1,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비지 러브로 또다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발매된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세비지 러브는 지난주 핫백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지만 BTS가 후렴구와 랩 파트를 맡은 리믹스 버전이 출시되면서 한 주 만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전주보다 814% 늘었는데 빌보드는 리믹스 버전의 기여도가 커 방탄소년단도 1위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믹스 버전은 한국어 가사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곡이 빌보드 싱글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첫 싱글 1위를 한 다이너마이트도 2위를 지키며 방탄소년단 두 곡이 나란히 핫백 1, 2위에 올랐는데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빌보드 역사상 5팀뿐인 대기록입니다. 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상위권에 견인해줄 수 있는 역할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거듭된 신기록 행진에 세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대표팀과의 두 차례 맞대결을 1승 1무로 마무리하면서 형님으로서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올림픽팀에서 대표팀으로 월반한 세 선수의 활약이 이번 평가전의 최대 성과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대표팀 벤투호의 역습 상황. 장거리 패스를 받아낸 이동준이 돌진합니다. 타이밍을 맞춰 내준 패스. 이동경이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이동경의 A대표팀 첫 득점. 올림픽 대표팀에서 벤투호로 월반한 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동경과 이동준은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며 올림픽 대표팀의 도쿄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동경은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이동준은 날쌘 돌파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벤투호에서도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동경은 평가전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 공격 전개와 슈팅 능력을 유감없이 뽐냈고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월반 삼총사의 또 한 명인 원두재 역시 이번 벤투호의 수확입니다. 챔피언십 대회 MVP 출신의 중원의 지우개, 리그에서도 선두 울산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전환 패스, 탄탄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수비 역시 끈질깁니다. 후방 전개 능력을 중시하는 벤투 감독은 원두재를 1차전 센터백으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월반 삼총사는 물론 김학범호의 송민규와 엄원상도 이번 평가전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형 못지않은 아우들의 활약이 한국 축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하늘이 좀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한 수준으로 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1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반대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이 16도, 강릉 18도, 대전과 전주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도 도톰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맑기 때문에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기간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3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